여자 기사님이네. 오늘 밤은 특별해질 것 같은데. 취기 섞인 그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 때 나는 다시 한번 내 존재를 지우는 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지희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에게 난 그저 아줌마 또는 여자 기사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지희정입니다. 올해로 56, 밤이면 핸들을 잡고 낯선 이들의 귀가를 돕는 일을 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그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해요? 집에 남편은 없어요? 밤에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차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로운 영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눈물 흘리며 웃고 때로는 절망해서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오늘 밤 저는 누군가의 귀가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목적지까지 모시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함께 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 이야기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아줌마, 여자가 이 밤에 대리운전이라니. 집에서 애나 보면서 있지 않고, 남편 없어. 호호호. 취한 중년 남성이 조수석에서 들은 말입니다. 그의 술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꽉 쥐고 시선은 오직 앞만 보았죠. 이런 말은 이미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아픈 말도, 무례한 말도, 때로는 너무 친밀한 말들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더군요. 이제는 그저 날씨 이야기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 이름은 지희정, 올해 56세입니다. 남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저는 핸들을 잡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저는 포천 곳곳을 누비며 취한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의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겨울밤 차가운 핸들을 쥔 손은 장갑을 껴도 얼어붙고 여름밤엔 땀으로 미끄러워 더 꽉 쥐어야 합니다. 아줌마 대리운전이 뭐야? 위험해서 어떡해. 여자가 밤중에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데. 아가씨는 아니고 누구 어머니신가 봐요. 이런 말들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시야가 흐려 더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었죠. 그 취한 남성을 목적지에 데려다 준 후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도 편히 주무세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실례했네요. 사실 오늘 이혼 서류에 사인했거든요. 순간 저와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60년대 초반의 남자, 평생 가장으로 살았을 그 사람의 눈물,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대리운전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달래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외로움에 잠시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내 무게만 버겁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태우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렇게 술에 취해 있는 걸까?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 아니면 무슨 슬픔이 있었을까? 그들도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까? 집에 돌아오니 새벽 5시 30분.
텅 빈 아파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후 저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 벽에는 딸의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소리가 제 외로움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리운전. 처음에는 그저 딸의 등록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바할게요. 딸의 말을 뿌리치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낯선 남자들을 태우고 인적 드문 곳으로 가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스프레이는 서랍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취했을 때 가장 솔직해지는 사람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15명 정도의 손님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저는 누구일까요? 그저 운전사? 아니면 잠깐의 동행자?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사람? 지희정 씨, 또 뵈매요. 지난번에 태워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가끔 저를 알아보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승진 소식, 아이의 출산, 때로는 이혼이나 실직 같은 슬픈 소식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외롭습니다. 저도 당신도. 하지만 우리의 외로움이 만나는 순간 그곳에는 작은 위로가 피어납니다. 제 차 안에서 매일 밤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남해 바닷가에서 포천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잃은 것들과 찾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저와 함께 가보실래요? 제 고향은 경상남도 남해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1968년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초라한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어부였던 아버지와 생선 장사를 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말리는 멸치 냄새, 아버지의 담배향. 우리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에서 저는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그 어부의 딸이 책을 너무 좋아한대. 하루 종일 책만 들여다본대. 공부해서 뭐하게? 어차피 시집가면 끝인데.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저는 서울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행했습니다. 제 몸은 작은 어촌 마을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큰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선생님, 저는 커서 작가가 될래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희정이는 꼭 그렇게 될 거야. 꿈을 크게 가지렴. 어릴 적 제 꿈은 단순했어요. 대학에 가서 많은 책을 읽고 선생님이 되는 거였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1982년 제가 14살이던 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치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바다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침몰 3명의 어부 실종. 그 뉴스에서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해경이 수색했지만 결국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빈관으로 치러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14살 소녀의 어깨 위에 갑자기 가장이라는 무게가 얹어졌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주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나이에 저는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제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고 책을 읽던 눈은 바늘과 실을 따라가느라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책이 아니라 칼과 바늘을 쥐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창문 너머 세상에 있었어요. 봉제 공장의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그 푸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저의 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간혹 쉬는 시간에 몰래 책을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장에게 들키면 꾸중을 들었지만 그 짧은 독서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9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더 내면 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혼자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겨진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무작정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남긴 반지 하나, 그리고 소설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느낌,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높은 건물들, 저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자리 구합니다. 봉제 경력 있습니다. 손글씨로 쓴 쪽지를 들고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청계천 근처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공장 구석에 놓인 작은 다락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러나 서울에서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미신과 재봉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고등학교에 등록해 틈틈이 공부했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혼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축하해 주었으니까요. 희정아, 잘했어. 여기까지 온 내가 자랑스러워. 23살 제 인생의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전기 기사로 일하던 남자 김태현 씨. 그는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너무 다정했습니다. 퇴근길에 호떡을 사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고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죠. 그런 따뜻함에 저는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간소한 예식,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 하룻방. 하지만 저에겐 천국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결혼 2년 차 김태현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술만 마시면 언성을 높이더니 나중에는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었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그의 폭력은 임신 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어느 날 그의 폭력으로 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 배에서 느껴지는 격통, 그리고 두려움 이대로 아이를 잃는 건 아닐까?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그것으로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이었어요. 한 살배기 딸을 안고 다시 시작해야 했죠. 혼자서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식당 서빙, 마트 캐셔, 청소 노동 딸을 키우기 위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너무 비싸서 민간 아이돌 보미에게 맡겼는데 그마저도 벅찼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딸 수민이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고통이 잠시 잊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꿈을 이 아이는 꼭 이루게 하겠다고. 그래서 딸에게는 항상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헌책방에서 산 중고책 돈이 없어 장난감은 많이 사주지 못했지만 책만큼은 항상 곁에 있게 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책 많이 읽는 사람 될래. 5살 때 수민이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꿈이 딸에게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세월이 흘러 딸 수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 서울대 합격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이, 모든 고통이 그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합격 소식에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눈물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이 찾아왔죠. 대학 등록금 첫 학기 등록금만 해도 450만 원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더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포기했던 꿈을 이루게 해야 해.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낮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어떻게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로 인터넷으로 대리운전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그냥 등록 절차였습니다. 사무실에 가니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분이 대리운전을? 위험한데 그래도 해보실래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51세의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핸들을 잡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밤거리, 취한 남자들, 인적 드문 곳 첫날 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운전했습니다. 그래도 운전은 자신 있었습니다. 20대 때 개인 운전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거 여자 대리기사네? 처음 봤는데 아줌마가 대리운전이라고? 안전할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남해 바닷가의 작은 소녀가, 서울의 봉제 공장, 노동자가, 싱글맘이, 그리고 마침내 포천이 대리운전사가 된 지희정. 제 손에는 이제 핸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은 제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2020년 11월에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대리운전 4년차가 된 저는 이날의 콜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콜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보통 콜이 폭주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기하고 있었죠. 지희정 씨, 콜 들어왔어요. 포천시 소울읍 대박 나세요. 술집이요. 네, 접수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약 15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에서 저는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술집 앞 처마 밑에 서 있던 그는 비에 어깨가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김두필, 58세, 중소기업 퇴직 후 자영업을 하다 코로나로 가게를 접은 평범한 중년 남성.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는 조금 휘청거리며 제 차에 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영준면 성동리요. 아, 내비게이션 찍어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침묵 속의 운전이었습니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차 안을 채우고 있었죠. 가끔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한숨,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그런 한숨. 그런데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천천히 가도 될까요? 추가 요금 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 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생일인데 이렇게 비 오는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타고 집에 가는 이 남자, 그의 삶이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냥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일 밤 빈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차의 시동을 끄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 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잠시만요.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회사에서 나눠준 것인데 항상 가방에 하나씩 넣어두곤 했습니다.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 그리고 이내 감동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초콜릿이 제일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냥 직감이었나 봐요. 사실은 그냥 제 가방에 있던 것을 준 것뿐인데 그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나 봅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순간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더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가 원했으니까요. 제가 아내랑 이혼한 지 3년째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 가고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동안은 일이라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가게도 망하고. 갑자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업 실패하고 나서 아내가 떠났어요. 어쩌면 핑계였을지도 모르죠. 이미 우리 사이는 그전부터 멀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혼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딸은 자기 삶을 찾아 떠났고 외로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다 취소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혼자 술 마시러 나와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빗소리를 배경으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과의 단절, 외로움,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은 몰랐어요. 대리운전이 그런 것 같아요. 잠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어쩌면 그래서 더 말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차 안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 그 말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대리운전사가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잠시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순간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두필 씨, 저도 외롭습니다. 제가 밤에 이 일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예요. 처음으로 승객에게 제 이야기를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침묵을 지키거나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딸은 자기 인생이 있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 사이에는 이미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눈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친밀감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결제를 마친 후에도 그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보통은 거절합니다. 가끔 이상한 의도를 가진 남성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김두필이라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운 사람이 또 다른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솔한 눈빛에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김두필 씨, 그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인 것 같아요. 그가 차에서 내리며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그것도 특별한 날을 의미 있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두필 씨는 오랜만에 삶의 의미를 찾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김두필 씨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함, 그의 외로움, 그리고 그의 용기,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와 김두필 씨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부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두필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저는 제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불만도, 때로는 작은 기쁨도. 오늘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이번 주말에 딸이 집에 온대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작은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김두필 씨가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천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차림새에 신경 써서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화장도 했고 오랫동안 옷장 속에 있던 원피스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얼마 만의 데이트인지 카페에 도착하자 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단정하게 차려입었더군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으셨죠? 아니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희정 씨,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끌어요. 우리 함께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사업이라니, 제가 무슨... 저는 그냥 대리운전사일 뿐이에요. 사업이라니요? 당신은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가진 공감 능력과 따뜻함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재능이에요. 제가 기획자였잖아요. 저와 함께라면 가능해요. 김두필 씨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뜻한 핸들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단순한 대리운전 서비스가 아니라 위로와 공감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여성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여성 대리운전사들을 고용해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기사들에게 기본적인 심리 상담 교육을 제공해 단순한 운전을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요즘 혼술, 혼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승객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눈물 흘리던 중년 남성, 늦은 밤 퇴근길에 불안해하던 젊은 여성,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숨 쉬던 노인.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요?
지희정 씨,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왔는지. 김두필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남의 지시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식당에서, 대리운전 회사에서 저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건 큰 결정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딸 수민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수민이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한번 해봐요. 엄마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멋지잖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 돈도 없는데. 엄마가 항상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할 수 있어. 수민아, 이제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엄마, 할 수 있어요. 딸의 응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의 교육비를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이제 딸은 저에게 제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해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서울의 봉제 공장, 그리고 포천의 대리운전사까지.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을 때인가? 다음 날 저는 김두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두필 씨, 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기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지희정 씨, 우리 정말 잘 될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따뜻한 핸들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김두필 씨, 그리고 제 소개로 합류한 2명의 여성, 대리운전사가 전부였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김두필 씨가 월세로 얻은 작은 원룸 한 칸이었고, 차량도 중고차 2대가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누군가의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두필 씨의 말이 저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대리운전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승객이 원하면 여성 기사를 보내고, 모든 기사들은 기본적인 경청과 공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 부족, 인력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대리운전사에 대한 편견의 벽이 높았습니다. 지금 대리운전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여자들이 무슨 그런 감성파리가 얼마나 갈까. 업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여자 기사님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야 했고, 많은 남성 손님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필 씨의 마케팅 능력과 제 현장 경험이 합쳐져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요. 안전하다고 중년 남성분들도 의외로 좋아하세요. 말벗이 되어드리니까. 그렇게 따뜻한 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채는 능력. 지희정 씨는 참 신기해요.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김두필 씨의 말처럼 저는 점점 따뜻한 핸들의 핵심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새로 합류하는 기사들을 교육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수민이도 틈틈이 도왔습니다. 엄마, 요즘 SNS 마케팅이 중요해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대학생이 된 수민이는 주말마다 회사에 와서 소셜미디어 관리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젊은 층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핸들, 이름부터 좋네요. 차 안에서 우는 아저씨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예요? 점점 따뜻한 핸들만의 이야기가 쌓여갔습니다. 차 안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순간들, 작은 친절이 가져온 변화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저희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업 6개월 차, 저희는 드디어 작은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포천 시내의 조그만 사무실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성과였습니다. 지희정 씨, 우리 해냈어요. 이제 정말 사업가가 된 거예요. 김두필 씨가 사무실 열쇠를 들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면서 김두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냥 대리운전사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여정이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사업 초기 자금난과 편견의 벽에 부딪혔지만 2차 안에서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라는 한 손님의 후기가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암투병 중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듣고 혼자 술을 마신 후 우리 회사에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녀를 태운 기사는 박미숙 씨, 저와 비슷한 처지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분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그리고 손을 잡아드렸죠. 다음 날 그 여성이 우리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 따뜻한 핸들이라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그 차 안에서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분의 손길이 작은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 글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유명 방송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SNS에 우리 서비스를 언급한 것이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따뜻한 핸들이라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방송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 회사의 SNS 팔로워가 수천 명이 늘어났고 콜센터는 문의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늦은 밤 귀가할 때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는 여성 기사님들이 운전해 주시는데 정말 안심이 돼요. 따뜻한 핸들은 특히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혼자 택시 타기 무서워하던 여성들, 대리운전 부르기 꺼리던 여성들이 따뜻한 핸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외로운 영혼들을 떠올리며 서비스를 확장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해요.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 노인분들 모두요. 제 제안으로 따뜻한 핸들은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여성 고객 중심의 안심 서비스, 중년 남성을 위한 심야 대화 프로그램, 노인분들을 위한 동행 서비스까지. 심야 토크라는 프로그램은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10분 더 시간을 할애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추가 요금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은 모두 감정 교육을 받아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김두필 씨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저희 기사님들에게 기본적인 경청과 공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비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10분 동안 진짜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 후기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대리운전 회사가 아니라 마음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두필 씨의 기획력과 제 따뜻함이 만나 따뜻한 핸들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회사를 이끌고 사업 확장으로 회사 소개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새 따뜻한 핸들은
20명의 기사를 둔 작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저처럼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혼, 실직, 질병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그들을 더 공감 능력 있는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사님들이 모두 인생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고객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김두필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은 단순히 운전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따뜻한 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제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도. 지희정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PD의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따뜻한 핸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희정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어촌에서 포천의 사업가로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다음 날 저희 사무실은 꽃바구니로 가득 찼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감사의 편지들,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왔어요. 다들 우리 같은 서비스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모두 따뜻한 핸들 지점을 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두필 씨, 이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지희정 씨,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뜻한 핸들은 전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책임자를 뽑았습니다. 저는 각 지점의 여성 기사님들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단순한 운전 기술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법을. 여러분, 손님이 타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봐주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 세션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따뜻한 핸들의 핵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따뜻한 핸들은 전국 8개 지점 862명의 기사를 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65%는 40대 이상 여성들입니다.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삶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 더 놀라운 것은 김두필 씨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딸과 재회했고 이제는 따뜻한 핸들의 이사로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우리 회사의 마케팅 담당이 되었죠.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희정 씨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두필 씨의 딸 유진 씨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 딸 수민이도 대학원생이 되었고 주말에는 종종 회사에 와서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제가 키운 딸이 저를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엄마, 요즘 SNS에서 따뜻한 핸들 해시태그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엄마가 유명인사가 됐네요. 수민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너가 없었다면 엄마는 이런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그러나 연결로 끝나는 이야기, 상처에서 시작된 그러나 치유로 끝나는 이야기. 오늘 밤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천 이밤거리가 보이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5년 전 그날 밤과 같은 날씨입니다. 대표님 오늘의 마지막 보고드립니다. 이제는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직원들 아직도 가끔은 어색합니다. 저는 그저 핸들을 잡던 여자일 뿐인데. 네, 말씀해 보세요. 오늘 전국 지점에서 총 2,543건의 운행이 있었습니다. 특별사항으로는 서울 강남 지점에서 암투병 중인 70대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특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손을 잡아주셨대요. 그 손님이 기사님 손을 잡고 우셨대요. 매일 이런 이야기들이 모입니다.
작은 친절, 짧은 만남, 하지만 깊은 위로가 오가는 순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상 위에는 김두필 씨와 처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따뜻한 핸들을 시작하던 날, 두 사람 다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회사의 미션 선언문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의 장소로 인도합니다. 이 문구는 김두필 씨가 만들었지만 제 마음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요즘은 저도 직접 핸들을 잡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경영과 교육, 그리고 각종 인터뷰와 강연이 제 시간을 채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대리운전을 나갑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남이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한 젊은 여성을 태웠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고 했죠. 30이 넘어가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어 고민이라고. 저는 56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30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 말에 그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차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따뜻한 핸들의 진짜 의미구나.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곳. 때로는 제가 강연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강연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56세, 대리운전사에서 62세, 전국적인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제 인생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김두필 씨와 저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희정 씨, 우리 이제 충분히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밤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행복해요. 우리가 만든 이 따뜻함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저는 핸들을 잡지 않았을 테고, 김두필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따뜻한 핸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 상처가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삶을 대리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나는 누군가의 주인공이니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한 여성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 이제 직접 잡아보시겠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밤 그 빗소리 속에서 만약 김두필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대리운전사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만남, 이 모든 경험, 이 모든 도전들, 그것이 저를 지금의 지희정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핸들을 잡을 시간입니다.